청춘이여, 일생에 한 번은 니체를 만나라. 그리고 니체의 말을 경청하라.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싶을 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었을 때, 고독하고 힘겨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여러분을 니체의 인생 상담소로 초대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제 막 성한북스에서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페이 허이스이고요. 이서연님이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페이 허이스인데요. 본명은 정민우입니다. 어린 시절 페이수이 강변에서 성장한 그는 페이수의 강가의 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 고독을 글로 쓰겠다는 일념으로 필명을 정했다고 해요. 성인이 된 이후 불교 철학과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무인도에 갇혀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 니체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니체의 사상을 소개해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고 하네요. 문화예술부터 일상생활까지 오늘날의 유럽은 니체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준 철학자로 손꼽히고 있죠. 제가 니체를 만난 것은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인데요.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구스타프 말러 덕분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을 감명 깊게 읽고 교양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작곡했고요. 구스타프 말러는 교향곡 3번의 사악장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오 인간이여 주의를 기울여라 부분을 인용해서 곡을 썼습니다. 슈트라우스와 말러는 니체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걸작을 남겼는데 저는 사실 두 음악가 때문에 오히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게 됐고 또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니체의 책 하면 무지 어렵고 딱딱할 것 같은데요. 막상 읽다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운 문장들로 넘쳐납니다. 제 채널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그 영상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니체의 말과 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과 내 운명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 책은 니체의 저작물 중 대표적인 200여 개 문장을 선별해서 쉬운 해설을 위해 중국의 고전과 역사 속 인물 이야기와 심리학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사례들로 읽는 재미를 더해서 니체의 말과 글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 니체의 인생 상담소는 세상과 인생의 본질을 알고 내 운명을 사랑하며 내 안의 생명력을 끌어올려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로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니체의 철학에 대해 12가지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니체의 12가지 인생 철학 수업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을 몇 군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니체의 인생 철학 1.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다. 사회에 진출해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심리적으로 일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옛말이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어떤 커다란 전환점을 맞지 않는 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성격뿐 아니라 외모, 키, 피부 등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증오하며 바꾸려 들면 풍차에 달려든 돈키호테처럼 쓰라린 패배를 당해 상처투성이로 뒹굴고 말 것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설령 불만스러워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 니체의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무 경험도 없는 자신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라. 자신을 존중하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경멸당할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현대인은 자기 일에 신경 쓰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진정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한 걸음씩 성장하라. 성공의 꽃 앞에서 사람들은 현재의 아름다움만 보며 감탄한다. 그러나 그 꽃은 새싹일 때 노력의 눈물샘을 마시고 피비린내 나는 희생의 비를 맞으며 자라났다. 이것은 중국 현대 아동문학가 빙신의 시집 무별과 본물에 나오는 문구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높은 곳을 향한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한 걸음씩 정상에 다가가고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서 있는 곳이 정상과 멀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 계속 기어오를 힘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매일 조금씩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목표에 도달할 희망이 없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가는 식물 자이언트 킹 그라스는 건기 6개월 동안 아주 느린 속도로 자란다. 이 식물은 건기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서 고작 3에서 5마디 크기로 자라난다. 하지만 우기가 찾아오면 마법을 부리듯 매일 50cm씩 자라 3에서 5일 만에 2m까지 성장한다. 자이언트 킹 그라스에 초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이 식물은 우기에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자이언트 킹 그라스는 건기 동안 땅속의 뿌리를 28m 이상 내뻗으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우기에 접어들자마자 그 뿌리로 땅속 수분을 흡수해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뿌리가 28m에 이르도록 내공을 쌓아 짧은 기간 내에 2m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자이언트 킹 그라스 이야기는 자연의 숨은 저력을 보여준다. 어렵게 공부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일단 성공하면 모두가 아는 체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을 바라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독을 견디며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분명 힘든 과정이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혹독한 건기를 견디며 뿌리를 28m까지 내뻗어 기어코 초원의 왕으로 우뚝 서는 자이언트 킹 그라스를 떠올려보자. 내공을 단단히 다지면 성장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유쾌한 인생의 비결. 흔히 염세주의 철학가로 불리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손에 쥐면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욕망은 늘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 그 욕망이 곧 우리의 삶이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인간은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으면 엄습하는 권태에 괴로워한다. 또 욕망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욕망이 생겨 다시 고통스러워한다. 결국 삶은 욕망의 고통과 만족,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고통은 인생의 맛이고 권태는 인생의 본질이다. 더 나아가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면 고통과 권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이처럼 어둡고 위험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굳이 쇼펜하우어가 톡톡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편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잘생기거나 예쁜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쥐어짜며 괴롭힌다. 성공의 길에는 을에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 과정을 건너뛰고 달콤한 열매만 취하기를 바라며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 물론 아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순조롭게 해낼 수 있다. 창작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이 가득하면 마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질까? 사소한 일에도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마냥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현재를 진심으로 즐기기 때문이다. 인간은 즐거운 마음을 타고난다. 단지 성장하면서 마음에 왜곡이 일어나 즐거움의 자리에 우울함과 권태가 들어선 것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니체의 말을 들어보자. 즐거운 마음은 타고난 것이니 시들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즐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면 지식을 많이 쌓고 예수를 접해보자. 그러면 마음에 점차 즐거움이 생길 것이다. 능력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긴다. 1951년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플로렌스 체드윅은 34살 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952년 7월 새벽 그녀는 짙은 안개를 헤치며 캘리포니아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목표는 카타리나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이었다. 새벽녘 바닷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상어떼가 주위를 맴도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장시간의 수영에 따른 피로와 싸우며 두려움 없는 용사처럼 해안을 향해 헤엄쳐갔다.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자욱하게 낀 안개 속에서 10시간 이상을 견디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물속에 있는 체드윅은 해안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더 헤엄쳐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억눌려 있던 피로와 추위가 엄습해왔다. 그녀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도전을 포기했다. 뒤따라오던 구조선에 오른 그녀는 자신의 엄마와 코치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15시간 55분을 수영한 그녀가 고작 800m를 남겨두고 포기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 직전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무척이나 아쉬웠던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육지가 보였다면 저는 계속 헤엄쳤을 거예요. 2개월 뒤 그녀는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체드윅 같은 전문 수영 선수도 목표를 이루면 절망한다. 그래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영혼 속 영웅인 목표를 포기하지 마라. 더 좋은 삶을 위해,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상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니체는 목표를 영혼 속에 숨어있는 영웅이라고 했다. 만약 우리가 그 영웅을 버리거나 깊이 잠재우면 믿음을 잃고 절망할 것이다.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라.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가 내게 중화민국 시대 인물을 주제로 책을 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주제도 괜찮고 그 교수의 문장력이 뛰어나 책이 나오면 분명 많은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빨리 집필을 시작하라고 격려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다시 만났을 때 진행 상황을 묻자 그는 난감해하며 말했다. 아직 집필하지 못했네. 강의 과목이 많아 글을 쓸 여유가 없었다네. 더구나 집필하려고 하면 자꾸 막혀서 좀처럼 쓰기가 쉽지 않더군. 먼저 A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았네. 또 A가 사상적으로 스승인 B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지. 결국 B의 이론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A의 사상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지금 B를 연구하는 중일세. 언뜻 이 해명은 이유가 충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무려 9년이 지났지만 그 교수는 아직 한 줄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니체는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는 사람들에게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에 있다. 당신의 명예도 거기서 나온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꿈을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전진하며 먼 곳으로 가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사람들은 항상 시작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다. 세상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렇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잠들고 시간에 파묻혀버리고 만다. 이는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죽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아이디어가 있어도 용기가 없거나 게을러서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몇 년 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아이디어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야 그때 내가 행동했다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기회를 놓치고 양쪽 귀 밑 머리까지 희끗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자. 성공의 동력인 열정의 힘. 유비가 죽은 뒤 제갈량은 한나라 왕실 부흥이라는 유비의 유지를 따르고자 6번에 걸쳐 북벌을 단행했다. 하지만 위나라 군과의 싸움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총나라군의 피로가 심해지고 후방의 보급도 어려워졌다. 어쩔 수 없이 제갈량은 병사들에게 교대로 일정 기간 동안 전선을 지키게 했다. 첫 교대 시간이 돌아오자 전선을 지키던 병사들은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서 쉬고 싶은 마음에 교대할 병사가 오기도 전에 짐부터 쌌던 것이다. 바로 그때 전방에서 적군이 총나라 군영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짐을 싸던 병사들은 다시 전장으로 가야 했지만 피로가 극에 달해 교대 시간만 기다려온 그들은 싸울 생각이 없었다. 제갈량은 병사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싸울 마음이 없는 병사들을 데리고 전투를 치르면 참패할 게 분명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랜 시간 고민한 제갈량은 비록 적군이 진격해 오고 있지만 병사들의 피로가 상당하니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후방에 가서 쉬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제갈량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제갈량의 배려에 화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전투에 참가한 뒤 후방에 가서 쉬기로 했다. 병사들은 열정을 다해 맹렬하게 진격했고 적군은 갑작스런 공격에 뿔뿔이 흩어졌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당시 위나라군이 더 많고 강했다고 한다. 만약 평상시처럼 교전했다면 총나라군은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나라 병사들에게는 제갈량의 배려에 보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 이처럼 사기가 오른 상태에서 전투를 치른 총나라군은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힘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적이어야 한다. 행동할 때는 의문을 품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강력한 열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열정은 태풍과 같다. 일단 열정이 끓어오르면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 나약함, 게으름, 수줍음, 절망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태풍에 휩쓸리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또한 열정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제갈량이 열정으로 피곤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대적할 상대가 없는 강인한 병사로 바꿔놓았단 말이다. 지금도 열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재능이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재능 있는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다. 꿈을 이룰 자금이나 기회가 없어도 열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 성공의 동력으로 열정의 신비한 힘을 활용해보자. 내 운명을 사랑하라. 1920년에서 1930년대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최고여야 하고 절대 다른 사람 뒤에 있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 여성은 아버지의 엄격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녀는 교실에서든 회의장에서든 항상 매일 앞줄에 앉았고 심지어 버스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로부터 40년 뒤 그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 정치인에 올랐고 1979년 영국 최초로 여성 수상이 되었다. 그녀는 바로 11년 동안 영국 수상으로 있으면서 철의 여인이라 불린 마거릿 대처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인생의 원칙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을 향해 걸어갈 작정이다. 나는 삶을 사랑하며 내 삶의 모든 사랑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명적인 일에 부여할 것이다. 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삶의 모든 사랑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명적인 일에 부여하겠다고 말했을까? 이는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듯 행동도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거릿 대처처럼 맨 앞줄에 앉으면 교사, 회의 진행자 같은 중요한 인물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때 공간이 주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맨 앞줄에 앉는 것처럼 행동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많다. 흔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시선을 피하면 상대는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자신을 피한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 열등감이 있어도 용기를 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자신감도 상승한다. 만약 어떤 일에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다면 군인을 떠올려 보자. 군인은 힘겨운 훈련을 할 때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선으로 향할 때 고개를 들고 씩씩하게 걸어간다.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속 잡념을 억누르는 것이다. 군인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들어 앞을 보며 당당히 걸어가자. 그러면 마음속 열등감, 두려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